제목: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 21세기 서울의 번화한 상권 뒷골목, 달콤한 복수라는 간판을 단 작은 분식점. 30대 후반의 주인 강현우는 낡은 조리대 앞에서 시들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CEO였던 그는 악덕 경쟁업체 명가푸드의 교활한 모략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자본력과 비열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과거는 그의 가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맛있을 리가 없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명갑 그 인간의 자본력과 비열함은 못 이겨. 현우는 한숨을 쉬며 싱거운 떡볶이 국물을 젓가락으로 휘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의지 대신 과거의 실패로 인한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다. 가게 한쪽 낡은 카운터 옆,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노쇠 저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이 저울의 용도를 몰랐지만 왠지 모를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이끌려 가게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저울은 마치 현우의 운명의 무게를 재고 있는 듯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고요하던 가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낡은 노쇠 저울에 추가 놓인 접시가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끼익하는 낡은 쇳소리와 함께 저울이 균형을 잃고 현우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놀라 저울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왜 이래? 바람도 없는데. 저울의 떨림은 이내 격렬한 진동으로 변했고 낡은 저울은 강렬한 황금빛 성광을 내뿜기 시작했다. 성광과 함께 주변 공기가 짓눌리는 듯한 기이한 중력의 변화가 느껴졌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팔로 얼굴을 가렸다. 같은 시각 400년 전 조선, 한양 외곽장터 귀퉁이의 작은 떡볶이 주막. 수련은 낡은 무쇠솥 앞에서 떡을 장국에 지져 팔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법으로 맑은 육수와 볶은 깨를 섞어 정이 담긴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팍팍한 상과 신분 제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겉은 차분했으나 내면에는 강한 생활력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범함을 숨기고 있었다. 수련은 오늘따라 장국을 끓일 뗄감이 부족해 한숨을 쉬다가 문득 주막 한쪽에 놓인 노쇠 저울을 발견했다. 이 저울은 어머니가 가문이 픽이라며 세상의 균형을 재는 물건이라고 신신당부했던 물건이었다. 수련이 무심코 저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울은 현우의 가게에서와 똑같이 격렬한 황금빛 성광을 터뜨렸다. 땡 마이너스 하는 맑고 기이한 울림과 함께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시공간을 쥐고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끓고 있던 장국이 멈추고 장터의 소리가 사라졌다. 아이고, 이 요물단지가 또 무슨 조화를 부리는 것이옵니까? 수련은 당황했지만 몸은 이미 강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운명의 저울에 의해 4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로 소환되고 있었다. 현대의 현우가 눈을 떴을 때 성광은 사라지고 주방은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눈앞에는 낡은 조선시대 옷차림을 한 젊은 여인이 쌀가루와 함께 주저앉아 있었다. 여기가 어디이옵니까? 소인, 어찌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기이한 일을 겪었사옵니까? 수련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당신, 누구세요? 그리고 그 옷은 뭐예요? 혹시 몰래카메라예요? 수련은 바닥에 흩어진 쌀가루와 조선시대 엽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떡볶이 가게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따라 이 낯선 세상의 유일한 안식처인 노쇠 저울을 발견하고 운명을 직감했다. 복수와 사랑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계약이 지금 이 순간 21세기 서울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우는 낡은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여인 수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련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엽전은 현우에게 이 모든 상황이 현실임을 냉정하게 알려주었다. 현우는 이 여인이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소인, 조선의 사람이옵니다.
이 노쇠 저울이 소인을 이곳으로 불러왔사옵니다.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사극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했고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400년 전? 조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겠죠. 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주방 한쪽 벽에 박혀 깨진 형광등이 저울의 파괴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우는 공포 속에서 문득 복수를 떠올렸다. 이 여인은 현실이 아닐지언정 그녀가 지닌 조선시대의 떡볶이 비법은 진짜일 수 있었다. 현우의 복수심이 공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이한 만남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신 이름은 수련이라고 했나요? 좋아요, 수련씨. 일단 진정하고 당신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저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현우는 냉정을 되찾고 수련의 팔을 붙잡아 낡은 의자에 앉혔다. 수련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온갖 괴상한 도구 믹서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많은 괴상한 유리창으로 뒤덮인 세상 빌딩은 그녀에게는 마법과 과학이 뒤섞인 지옥처럼 느껴졌다. 수련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울에 대해 남긴 유언을 현우에게 설명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저울은 세상의 균형을 재는 도구이옵니다. 한쪽 세상의 불의와 탐욕이 너무 커져 균형이 깨질 때 저울은 시간을 건너뛸 재주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 그 균형을 맞춘다고 하셨사옵니다. 현우는 수련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불의와 탐욕. 그건 바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명갑 회장의 명갑후들을 지칭하는 말과 같았다. 현우의 복수심이 수련의 운명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균형을 맞춘다. 결국 나를 구원하러 온 거군요, 수련씨. 현우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뜨거운 의지로 불타기 시작했다. 수련은 현우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간절한 소망을 읽었다. 조선시대의 탕관오리에게 당했던 서민들의 고통과 비슷한 종류의 아픔이었다. 수련은 현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시간을 잘못한 사고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소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사내분. 소인이 이곳에 온 것은 사내분의 복수를 돕기 위함이옵니다. 소인에게는 조선의 떡볶이 비법이 있사옵니다. 이 세상의 떡볶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갈하고 깊은 맛이옵니다. 그것으로 사내분의 불의를 깨는 일을 돕겠사옵니다. 수련의 단호한 결심과 400년 전의 비법은 현우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심어주었다. 현우는 수련에게 무릎을 꿇었다. 수련씨,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이 내게 보낸 구원자라고 생각할게요. 현우는 수련에게 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규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언어였다. 현우는 수련이 쓰는 조선말이 현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염려했다. 수련씨, 이제부터 하옵니다. 이옵니다. 대신 요를 붙여서 말하고 저를 사내분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소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장님의 복수에도 해가 될 것을 아옵니다. 약속합니다. 소인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조선 여인으로서 오직 사장님의 조력자가 될 것이옵니다. 수련은 현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입을 옷과 쉴 곳이었다. 현우는 수련을 데리고 가게 뒤편의 낡은 숙소로 안내했다. 그곳은 현우가 사업에 실패한 후 기거하던 낡은 방이었다. 현우는 수련에게 자신의 낡은 추리닝과 티셔츠를 건넸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할 때 가장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 어서 갈아입으세요. 수련은 난감해했다. 사장님, 이 옷은 음양의 구별이 너무 없지 않사옵니까? 소인은 여인인데 어찌 사내의 옷을... 그리고 바지라니요? 수련은 조선시대 여인의 정숙함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바지를 입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현우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수련씨, 이곳은 조선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여인도 바지를 입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얼마나 편한데요. 이걸 입어야 당신이 이 시대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국 수련은 어쩔 수 없이 추리닝을 입었다. 추리닝은 수련에게는 너무 컸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소인이 이제 영락없는 괴이한 차림의 여인이 되었구려. 현우는 추리닝을 입은 수련의 모습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수련의 청순하고 단아한 얼굴과 현대적인 추리닝이 묘하게 어우러져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현우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의지 외에 수련이라는 여인에게 점차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했다. 현우는 수련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어떻게 명가푸드의 최명갑 회장에게 사업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복수를 꿈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수련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탕과 놀이는 늘 있는 법이옵니다. 사장님. 하지만 사장님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직한 상인이 결국 백성들의 정을 얻어 성공했사옵니다. 소인이 사장님의 정의로운 복수를 돕겠사옵니다. 수련의 진심 어린 위로는 현우의 오랜 트라우마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수련에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파트너십을 넘어 운명적인 조력자이자 연인의 관계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수련에게 21세기 서울은 마법과 과학이 뒤섞인 기이한 세상이었다. 가장 먼저 수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철마자동차였다.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을 본 수련은 혼비백산했다. 사장님, 저것들은 무엇이옵니까? 어찌 말이 없이 제 발로 굴러다니는 것이옵니까? 요물들이 가득한 세상이옵니다. 수련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게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현우는 수련의 당황한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타까웠다. 저건 자동차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걸 타고 멀리 이동해요. 당신이 조선에서 말을 타는 것과 같아요. 현우는 수련에게 교통법규와 신호등의 의미를 가르치느라 진땀을 뺐다. 수련은 붉은 불빛 멈춤과 푸른 불빛 가시오를 하늘의 명령처럼 여기며 경외감을 표했다. 다음으로 수련을 경악시킨 것은 현우의 요물 상자 휴대폰이었다. 손바닥만한 상자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목소리가 들리며 멀리 있는 세상의 풍경이 보이는 현상은 수련에게는 신선 노름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분명 도깨비가 만든 물건이옵니다. 사장님, 이 작은 상자 속에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사옵니까? 수련은 휴대폰을 잡고 무서워했다. 현우는 웃으며 수련에게 화상통화 기능을 시연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수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던질 뻔했다. 현우는 수련에게 휴대폰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임을 설명하며 사용법을 가르쳤다. 수련은 휴대폰을 현우 사장님과의 연결고리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현우는 수련이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녀의 신비로운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현우는 수련을 자신의 오래된 친척으로 소개하며 그녀의 조선시대 말투와 행동이 시골에서 온 탓이라고 둘러댔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문화였다. 수련은 떡볶이 가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 조미료의 메시지와 공장제 고추장을 보고 경악했다. 사장님, 이 하얀 가루는 무엇이옵니까? 이것으로 맛을 내다니오. 조선에서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좋은 해고추로 만든 장을 썼사옵니다. 이것은 혀를 속이는 가짜 맛이옵니다. 수련은 인공 조미료통을 던지며 분노했다. 수련의 분노는 현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현우는 사업에 실패한 후 단가 경쟁에 밀려 품질보다는 자극적인 맛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수련의 진정한 맛에 대한 집착은 현우에게 자신의 초심을 되돌아보게 했다. 맞아요, 수련씨. 나도 처음에는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명가푸드가 워낙 싸게 치고 들어와서 결국 나도 이 가짜 맛에 익숙해진 겁니다. 현우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자책했다. 수련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장님,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사옵니다. 소인이 조선의 비법으로 사장님의 잃어버린 맛과 정의를 되찾아 드리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현우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현우는 수련에게 복수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가푸드는 지금 전통 궁중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체인점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떡볶이는 이름만 전통이지 모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짜 맛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짜를 진짜로 꺾어야 합니다. 수련은 현우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녀의 눈빛은 운명적인 복수를 향한 뜨거운 결의로 빛났다. 사장님, 진정한 맛의 깊이는 꼼수로 흉내낼 수 없사옵니다. 소인은 사장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옵니다. 이날 이후 현우와 수련은 조선 레시피를 이용한 새로운 떡볶이 개발에 착수했다. 그들의 주방은 이제 4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운명적인 협력의 공간이 되었다. 새로운 떡볶이 개발 첫날, 주방은 조선시대의 장터처럼 북적거렸다. 수련은 현우에게 조선 떡볶이의 3가지 핵심 비법을 설명했다. 첫째, 육수의 정갈함이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끓인 맑은 육수가 매운맛을 잡아주고 깊은 감칠맛을 내옵니다. 둘째, 고추장의 숙성이옵니다. 좋은 태양초로 만든 장을 써야만 혀를 괴롭히지 않고 속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매운맛이 나옵니다. 셋째, 볶은 깨이옵니다. 볶은 깨요? 현우는 의아했다. 떡볶이에 깨를 뿌리는 건 봤지만 볶아서 국물에 섞는다고요? 수련은 미소 지었다. 볶은 깨는 조선 여인의 끈기와 같사옵니다. 고추장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매운맛 뒤에 고소함과 정을 남기옵니다. 이것이 조선의 서민들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던 정신이옵니다. 현우는 수련의 깊은 철학에 감탄했다. 그는 수련의 레시피가 단순히 맛을 넘어 정신과 위로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명가푸드가 자극적인 쾌락을 판다면 수련의 레시피는 위로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한편으로 불안했다. 수련씨, 당신의 레시피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맛에 익숙합니다. 멸치 육수와 볶은 깨가 그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수련은 단호했다. 사장님, 사람의 마음은 4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사옵니다. 모두가 일상의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고 있사옵니다. 소인의 떡볶이는 바로 그 위로를 건네는 맛이옵니다. 부디 사장님은 소인을 믿고 정직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우는 수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과 용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는 수련의 지시에 따라 멸치와 다시마를 끓이고 최상급의 고추장을 공수해왔다. 레시피 개발 과정에서 수련의 유머러스한 실수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차가운 보관 상자로 이해했지만 그 안의 플라스틱 용기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실수로 플라스틱 용기를 냄비에 넣고 끓여 태우는 바람에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차기도 했다. 아이고, 사장님, 소인이 또 이를 그르쳤사옵니다. 이 괴이한 물건은 불에 너무 쉽게 녹아버리옵니다. 수련은 당황하여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연기를 빼내며 수련을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수련씨, 이 세상의 물건들은 다 당신이 살던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당신의 현대 문물 스승이 되어드릴게요. 현우는 수련의 실수 앞에서 늘 따뜻한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그럴 때마다 수련은 현우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조선 레시피 떡볶이의 시식회가 열렸다. 현우와 수련 단 2사람의 시식회였다. 수련은 끓는 솥 앞에서 조심스럽게 국자로 떡볶이를 떠서 현우에게 건넸다. 현우는 긴장하며 떡볶이를 한 입 맛보았다. 첫맛은 매웠지만 그 매운맛은 곧 맑은 육수의 구수함에 감싸여 부드러워졌다. 뒤이어 볶은 깨의 고소함과 깊은 단맛이 올라왔다. 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자신이 알던 떡볶이가 아니었다. 수련씨, 이 맛은 마치 위로 같아요. 맵기는 한데 속이 쓰리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이 떡볶이로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수련은 현우의 감동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장님, 소인의 떡볶이에는 정직한 재료와 정이 담겨 있사옵니다. 이제 이 맛으로 명가푸드의 가짜 맛을 이길 수 있사옵니다. 사장님, 복수를 시작하시옵소서.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좌절이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았다. 희망과 복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련의 손을 잡고 그녀의 확신을 확인했다. 수련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복수의 운명적인 파트너예요. 우리 함께 명가푸드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되찾읍시다. 이 조선 레시피 떡볶이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맛의 위로를 선물합시다. 이날 현우와 수련은 운명적인 복수 계약을 맺고 시대를 초월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명가푸드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떡볶이에는 400년의 시간을 넘어온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련이 조선의 비법으로 재해석한 조선 레시피 떡볶이를 세상에 내놓은 지 일주일째. 낡고 초라했던 달콤한 복수 가게는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입소문은 불처럼 번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이 수련의 떡볶이를 한 입 맛보는 순간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맛은 분명 매웠지만 여느 떡볶이처럼 속을 쓰리게 하는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었다. 맑은 육수와 볶은 깨가 어우러져 매운맛 뒤에 위로와 깊은 정이 따라오는 맛이었다. 아니, 떡볶이에서 어떻게 이런 단아한 맛이 날 수가 있어? 이거 뭔가 달라. 속이 편안해지는 매운맛이야. 맞아.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국물 맛이랑 비슷해. 깊은 맛이 있어. 재료가 신선한 것 같아.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현우는 카운터 앞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우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활력과 희망, 그리고 복수를 향한 뜨거운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련의 적응기는 여전히 유머러스한 난관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마법과 같았다. 가장 큰 문제는 포스기 POS였다. 현우는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는 이 기계가 이 세계의 상가지와 같다고 설명했지만 수련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마법의 상자였다. 사장님, 어찌하여 이 상자는 손님들이 원하는 떡볶이의 값을 제멋대로 계산하는 것이옵니까? 소인은 직접 엽전을 세어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옵니다. 수련은 현우가 알려준 대로 포스기를 누르다가 실수로 전체 취소 버튼을 누르곤 했다. 아이고, 소인이 또 이를 그르쳤사옵니다.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현우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괜찮아요, 수련씨. 이건 그냥 기계의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현우는 수련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수련은 그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심에 금세 얼굴을 붉혔다. 50대 이상 독자들이라면 이런 찰나의 순간에 피어나는 애틋한 로맨스의 감정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현우도 수련의 실수가 싫지 않았다. 그녀가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이 그녀에게 이 낯선 세상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스승이 된 것 같아. 묘한 우월감과 함께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난관은 배달 서비스였다. 사람들이 요물 상자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라이더라는 기이한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와 음식을 낚아채듯 가져가는 현상을 수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장님, 저 이륜차를 탄 젊은이들은 누구이옵니까? 어찌 이리 급하게 음식을 훔쳐가는 것이옵니까? 혹시 도둑대는 아니옵니까? 수련은 배달 기사들의 빠른 움직임에 놀라 주문한 떡볶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도둑이 아니라 배달원입니다. 돈을 받고 손님 대신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현우가 설명했지만 수련의 눈에는 그저 떡볶이를 씹고 질주하는 이륜 철마를 탄 약탈자들로 보일 뿐이었다. 수련의 순진한 오해와 현우의 능숙한 대처는 가게의 새로운 유머 코드가 되었다.
손님들은 조선시대 복장 수련은 작업 효율성을 위해 낡은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두런 여주인이 현대 문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폭소했고 그 유머가 다시 가게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리 떡볶이 맛이 뛰어나도 이 작은 가게가 거대 기업인 명가푸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는 가게 한쪽에 놓인 노쇠 저울을 힐끗 보았다. 수련이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그 저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것은 마치 수련의 운명적인 노동을 지켜보는 듯했다. 수련 씨, 우리가 이처럼 인기가 많은데 그 최명갑이라는 인간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무슨 수를 쓸 겁니다. 현우는 떡볶이를 포장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묻어 있었다. 수련은 미소 지었다. 탕과놀이는 늘 법도에 맞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법이옵니다. 헌데 사장님, 진정한 맛의 깊이는 꼼수로 흉내낼 수 없사옵니다. 그가 훔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소인의 손맛과 사장님의 정의로운 마음이옵니다. 수련의 단호함은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정신적 지주이자 그의 복수를 이끌어줄 지혜로운 조력자였다. 그의 내적 갈등은 수련의 강한 끈기 앞에서 점차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평소 달콤한 복수 가게를 칭찬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자기 이상한 악평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선 레시피? 웃기지도 않아. 그냥 고추장 맛 밍밍한 국물 떡볶이일 뿐. MSG 맛에 익숙한 나한테는 싱거워. 사장님은 친절한데 조선시대 복장에 아줌마는 불친절해요.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가격만 비싸고 양은 적습니다. 명가푸드 떡볶이가 훨씬 낫습니다. 역시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죠. 현우는 핸드폰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과거 사업을 망칠 때와 똑같은 수법이었다. 여론 조작, 악의적인 비방, 경쟁사 띄우기. 최명갑의 비열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젠장, 또 시작이구나. 저 최명갑이라는 인간은 정말 치사하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수련은 현우의 옆에서 그 글들을 조용히 읽었다. 물론 MSG, 온라인 같은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글 속에 담긴 악의적인 공격성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수련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것은 분명 비열한 모략이옵니다. 조선시대에도 시기 질투가 많은 상인들이 뒷거래를 통해 소문을 퍼뜨려 남의 장사를 망치려 했사옵니다. 헌데 이 글들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맛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고 있사옵니다. 수련은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를 공격하는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저의 존재이옵니다. 낯선 것이 두려워 저를 비난하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사장님, 탕과놀이의 수법은 늘 한결같사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우리의 뿌리는 진정한 맛이옵니다. 수련은 현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확신을 전했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악력은 강렬했다. 수련의 진심과 끈기는 현우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악평 뒤에는 분명 최명갑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명갑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현우는 거래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평소 달콤한 복수의 떡을 납품하던 소규모 방앗간이 갑자기 떡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명가푸드 쪽에서 저희 방앗간에 독점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명가푸드가 제시한 가격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방앗간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현우에게 사정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떡볶이 가게에서 떡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건 노골적인 사업 방해이자 숨겨진 갑질이었다. 젠장, 최명갑 이 인간이 이제 아예 목줄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현우는 분노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눈은 다시 한번 절망의 그림자에 갇히는 듯했다. 과거의 실패가 트라우마처럼 현우를 덮쳤다. 수련은 현우의 분노를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다. 사장님, 진정한 적이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냈구려. 떡 공급을 끊다니 이건 장사를 막는 가장 비열한 수법이옵니다. 하지만 사장님, 조선의 여인들은 이보다 더 심한 역경 속에서도 쌀을 구하고 떡을 빚어 자식을 먹여 살렸사옵니다. 수련은 현우를 달랬다. 사장님, 우리에겐 아직 재주와 기술이 남아있사옵니다. 떡 공급을 끊는다면 우리가 직접 떡을 만들면 되옵니다. 현우는 수련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직접 떡을 만든다고요? 수련씨, 우리가 무슨 방앗간이에요? 떡을 만들려면 쌀도 빻고 쪄야 하고 기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여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수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조선에서 매일 떡을 빚었사옵니다. 떡볶이의 맛은 떡의 신선함에서 나옵니다. 쌀을 빻는 기계가 없다면 현우 사장님의 그 요물 상자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옵니다. 수련은 현우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으로 서울 시내의 작은 방앗간들을 검색하게 했다. 대형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지 않은 작고 오래된 방앗간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사장님, 큰 방앗간은 명가푸드의 힘에 굴복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작은 방앗간들은 명가푸드와 같은 큰 거래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사옵니다. 우리는 작은 인연을 찾아야 하옵니다. 조선의 장터는 늘 작은 상인들의 끈끈한 정으로 유지되었사옵니다. 현우는 수련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수련의 지시에 따라 작은 방앗간들을 찾아내고 직접 연락하여 그들에게 높은 가격과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 결국 현우의 진심과 수련의 전략은 통했다.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방앗간 사장이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최명갑의 첫 번째 결정적인 공격은 수련의 조선식 지혜와 끈기로 인해 보기 좋게 무산되었다. 현우는 수련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 여인은 400년의 세월을 넘어왔지만 그 어떤 현대인보다도 냉철하고 지혜로웠다. 이 사건 이후 현우와 수련의 관계는 단순한 사장과 직원 혹은 파트너를 넘어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끈끈해졌다. 현우는 수련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적 비밀과 과거의 실패를 털어놓았다. 수련씨,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떡 공급 문제 때문에 또다시 무너졌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내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아요. 현우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수련은 현우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현우의 눈빛에서 깊은 감사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사장님, 소인은 선물이 아니라 저울이 부른 운명의 짝일 뿐이옵니다. 소인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사장님의 복수를 돕고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옵니다. 소인이 사장님의 복수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현우에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맹세였다. 현우는 수련의 손을 잡고 고마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험난한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명갑 회장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달콤한 복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떡볶이 품질마저 높아지자 최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그 어린 녀석이 또다시 기어오르다니. 며칠 후 현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명가푸드에서 조선 전통 떡볶이라는 이름의 새 브랜드를 론칭하고 달콤한 복수 바로 옆 건물 1층에 대형 매장을 연 것이다. 젠장, 이건 노골적인 길막입니다. 우리 가게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현우는 길거리에서 명가푸드의 거대한 홍보물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새 매장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명가푸드는 자본력으로 현우의 작은 가게를 완전히 압도하려 했다. 수련은 현우를 데리고 명가푸드의 새 매장 앞을 찾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번쩍이는 유리창 그리고 조선 전통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간판을 본 수련은 코웃음을 쳤다. 사장님,
이것 좀 보시옵소서.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깊이를 담을 수는 없사옵니다. 저들의 간판은 조선 전통이라 하였으나 저 화려하고 시끄러운 외관은 조선의 정갈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사옵니까? 저건 조선의 정신이 아니라 그저 탐욕의 표피일 뿐이옵니다. 수련은 명가푸드의 매장 앞에서 당당하게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는 수련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명가푸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흉내냈을 뿐 수련이 전수하는 진정한 맛의 깊이는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불안했다. 수련씨, 그래도 사람들이 저 화려함에 속아 넘어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빠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얕은 자극을 넘어설 궁극의 깊이를 보여줘야 하옵니다. 수련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새로운 메뉴 개발을 제안했다. 사장님, 우리의 떡볶이는 이미 맛있사옵니다. 헌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함을 원하옵니다. 소희는 조선에서 어머니께 물려받은 또 하나의 비법이 있사옵니다. 바로 약재를 이용한 떡볶이이옵니다. 사장님이 이 세상의 의술을 아는 이에게 물어 떡볶이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내는 약재를 구해주시옵소서. 수련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다. 떡볶이는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닌 보약 같은 음식으로 격상되는 것이었다. 현우는 무릎을 쳤다. 약재 떡볶이라니. 명가푸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메뉴입니다. 50대 이상 여성 고객들에게는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대학 선배이자 조력자인 박지영에게 연락하여 음식 궁합이 맞는 한약재 전문가를 소개받았다. 수련은 현우가 구해온 약재들을 보며 자신의 조선시대 지혜를 발휘했다. 수련의 약재 떡볶이 개발 과정. 재료 선별. 수련은 당귀와 청궁 같은 약재를 선택했다. 이 약재들이 쇠고기 육수의 구수한 맛을 더욱 깊게 만들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를 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했다. 수련은 약재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장당근은 비법처럼 약재를 맑은 장국에 이틀 동안 발효시켰다. 발효를 통해 약재의 쓴맛은 줄이고 구수한 풍미와 깊은 단맛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대 기술 접목 발효된 약재 장국은 현우가 가져온 진공 포장 기술을 이용해 소분하여 보관했다. 수련은 이 진공 포장 기술이 약재의 생명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현대의 마법이라고 이해했다. 주방에서 수련과 현우는 밤낮 없이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달렸다. 끓어오르는 떡볶이 솥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운명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수련씨, 약재를 넣고 끓이니 국물 색깔이 조금 짙어지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현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사장님, 떡볶이는 붉은 고추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선입견이옵니다. 맛이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그 색깔이 주는 깊은 믿음을 느낄 것이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약재의 색깔이 짙을수록 귀한 약재라 믿었사옵니다. 수련은 현우의 불안함을 잠재웠다. 솔직히 말하면 현우는 수련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점차 그녀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400년 동안 이어져온 생활의 지혜와 끈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그녀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약재 떡볶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 감정선은 더욱 무르익었다. 현우는 수련에게 현대 문물을 가르치다가 문득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수련이 주방에서 약재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다. 현우는 놀라 달려와 수련의 손가락을 잡고 능숙하게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아이고, 사장님,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수련은 현우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걱정하는 모습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현우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가락에 붙여진 반창고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주었다. 괜찮기는요. 조심하세요. 당신 손은 지금 우리 가게의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현우는 수련의 손을 놓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떡볶이 냄새보다 더 달콤하고 강렬한 운명적인 설렘이 피어올랐다.
수련은 현우의 눈빛에서 단순한 주방장 이상의 여인으로서의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내 이성이 발동했다. 그녀는 400년 전의 사람이고 자신은 복수를 앞둔 실패한 사업가였다. 이 관계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불안정했다. 아, 이 감정을 어찌해야 할까? 나는 복수를 해야 하는데 이 여인에게 마음을 줘도 되는 것일까? 현우는 속으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수련의 존재는 이미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균형추가 되어 있었다. 수련은 현우의 망설임을 읽었다. 그녀는 오히려 현우에게 먼저 다가섰다. 사장님. 소희는 사장님의 마음을 아옵니다. 허나 지금은 복수가 먼저이옵니다. 소인의 마음속에는 사장님의 복수를 성공시키겠다는 끈끈한 의지가 사랑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현우에게 더 큰 책임감과 용기를 주었다. 드디어 조선 약재 궁중 떡볶이 메뉴가 세상에 나왔다. 현우는 이전 메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는 메뉴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명가푸드의 조선 전통 떡볶이가 화려한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을 때 달콤한 복수의 새 메뉴는 진정한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약재 떡볶이의 첫 손님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떡볶이가 몸에 좋다는 말에 호기심을 가졌고 한 입 맛본 후에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 이 맛 좀 봐. 맵기는 한데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정말 보약 같네. 맞아. 며칠 전부터 명가푸드 떡볶이 먹고 속이 쓰렸는데 이건 정말 편안하다. 이게 진짜 조선의 맛인가 봐.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명가푸드가 자본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은 수련의 진실한 손맛이라는 작은 망치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명가푸드의 떡볶이는 겉모습만 흉내낸 가짜였고 수련의 떡볶이는 400년의 지혜와 현우의 복수 의지가 담긴 진짜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건강과 정성이 담긴 수련의 떡볶이를 선택했다. 명가푸드의 매장은 화려했지만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의 떡볶이는 인공적인 맛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현우는 매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며 통쾌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수련의 손을 잡고 주방 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수련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명가푸드가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의 떡볶이 비법이 나의 복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련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소희는 사장님의 정의로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사옵니다. 조선시대에는 힘없는 서민의 정과 끈기가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사옵니다. 사장님에게는 그 힘이 있사옵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며 복수를 향한 달콤한 결속을 다졌다. 현우는 수련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시간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수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복수의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현우는 나지막이 고백했다. 수련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400년 동안 굳어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현우의 고백 앞에서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 남자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수련은 현우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사장님, 소인도 사장님을 연모하옵니다. 허나 우리의 사랑은 복수가 끝난 후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옵니다. 지금은 오직 복수에 집중해야 하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노쇠 저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쇠 저울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중앙의 막대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현우의 복수 의지추의 무게와 수련의 사랑과 지혜 반대쪽 접시의 무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다. 저울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명가푸드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사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우는 수련의 결의에 힘을 얻었다. 그는 명가푸드를 상대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명가푸드가 떡 공급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현우는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명가푸드가 거짓된 마케팅과 부실한 재료로 만든 가짜 조선 떡볶이라는 사실이었다. 현우는 수련이 발효시킨 약재 장국 샘플과 명가푸드의 떡볶이 샘플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명가푸드가 조선 전통이라는 거짓 이름 아래 값싼 인공 조미료와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는 파문을 일으켰다. 명가푸드, 조선 전통을 가장한 불량식품 판매라는 기사는 대서특필되었고 소비자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최명갑 회장의 비열함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달콤한 복수는 하루아침에 진정성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수련은 현우의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극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깊이 감사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운명적인 사랑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명가푸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명갑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현우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원수에게 달콤한 복수를 성공한 것이다. 가게 안에서 현우는 수련을 끌어안았다. 수련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복수에 성공했어요. 이제 내 삶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현우는 감격에 겨워 수련의 이름을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수련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수련은 현우의 품에 안겨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세상에 온 후 겪었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이 이 순간의 행복과 현우의 따뜻한 품으로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머무는 법. 기쁨의 절정 속에서 수련은 문득 가게 주방 한쪽에 놓인 노쇠 저울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냉기를 감지했다. 아니, 왜 이리 차갑지? 수련은 현우의 품에서 벗어나 저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쇠 저울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중앙의 막대가 완벽한 평형을 이룬 채 멈춰 있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기계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수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복수가 완성되었으니 운명의 저울은 더 이상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아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불안하고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녀의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안은 통쾌한 복수의 환호성으로 가득해야 했지만 수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주방 한쪽에 놓인 노쇠 저울에 쏠려 있었다. 저울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중앙의 막대가 완벽한 평형을 이룬 채 움직임을 멈춘 채였다. 그 표면에서는 강렬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한겨울 새벽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었다. 수련씨? 왜 그래요? 감격해서 말이 안 나와요? 현우는 수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최명갑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기쁨에 취해 수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질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수련은 현우의 팔을 뿌리치고 천천히 저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복수는 성공했다. 현우는 구원받았다. 저울은 균형을 찾았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운명적인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수련은 차가운 저울 앞에서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던 결말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시간을 초월한 계약으로 불려온 존재일 뿐이었다. 수련이 차가운 저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울의 중앙 막대가 멈춰있던 평형을 깨고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땡 하는 소리가 맑게 울리는 대신 이번에는 끼익 하는 낡은 쇠가 마찰하는 듯한 슬프고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현우에게는 들리지 않고 오직 수련의 귓속만을 파고들었다. 수련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전신이 다시 한번 무거운 중력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400년 전 조선의 주막에서 이 세상으로 빨려 들어올 때와 똑같은 격렬한 감각이었다. 수련 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현우는 그제야 수련의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고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다. 수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틋한 연모와 영원한 이별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이 남자의 품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사장님, 아니 현우 사내분, 소인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현우는 수련의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부정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복수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데, 조선이라니 말도 안 돼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수련의 어깨를 잡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저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이미 수련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저울의 중앙 막대가 마치 운명의 방향지시등처럼 조선의 시간 쪽으로 격렬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 수련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깨달았다. 현우 사내분, 소인은 사내분을 연모하옵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복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내분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 고백을 던지고 온 힘을 다해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현우는 수련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격렬한 포옹에 숨이 막혔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련. 현우의 절규와 함께 노쇠 저울은 마침내 강렬한 녹색 성광을 터뜨렸다. 그 성광은 400년의 시공간을 연결하던 통로가 닫히는 잔인하고 최종적인 신호였다. 성광은 주방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강렬했고 현우는 눈을 감아야 했다. 팔에 감겨있던 수련의 몸이 모래처럼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다. 뼈가 사라지고 살이 증발하며 옷감마저도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듯한 느낌. 현우는 온 힘을 다해 수련을 붙잡았지만 그의 소나기에는 결국 공허함만이 남았다. 성광이 사라지고 주방은 다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정적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주저앉아 떨리는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 홀로 남겨진 현우는 비로소 운명의 장난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달았다. 현우는 발작하듯 일어나 수련을 외치며 주방을 뛰어다녔다. 어디 갔어요? 대답해요. 장난치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가 되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꽂혔다. 그곳에는 수련이 쓰던 낡은 노쇠 저울이 수백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마치 깨진 유리처럼 그 파편들은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파편 하나를 주워들었다. 금속은 싸늘했다. 이것이 수련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마지막 물리적인 증거였다. 복수가 성공하자 그들의 운명을 연결하던 저울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라진 것이다. 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기쁨의 절정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했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복수를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잃었다. 현우는 저울 파편을 쥔 채 주저앉아 오열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현우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혹은 수련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놀리는 장난이기를 바랬다. 그는 수련이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낡은 방, 수련이 매일 쓰던 주방을 뒤지고 또 뒤졌다. 그러다 현우의 눈에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수련이 낯설다며 멀리 치워두었던 현우의 낡은 추리닝이었다. 수련은 이것을 입고 마트에 갔고 떡볶이를 만들었다. 현우는 그 옷을 집어들었다. 옷에서는 고추장과 맑은 육수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수련의 은은한 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냄새는 현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추리닝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구리 조각을 발견했다. 400년 전 조선에서 통용되던 엽전이었다. 수련이 이 세상에 돈으로 쓸 수 없다며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그 엽전이었다. 현우는 엽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엽전이 수련이 이 시대를 살았다는 유일한 기록이었다. 같은 시각, 조선 한양의 서문 바깥, 작은 장터 귀퉁이의 떡볶이 주막. 수련은 끔찍한 고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늘 떡을 빚던 낡은 나무 절구통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가마솥에서는 쇠고기 장국이 끓고 있었다. 시간은 복수를 성공한 후가 아니라 그녀가 노쇠 저울에 손을 대기 직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끓고 있던 장국, 빻고 있던 쌀가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 수련은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몸은 조선의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21세기 서울의 주방에 남아 있었다. 수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낯설었다. 조선의 흙냄새, 나무 냄새, 숯불 냄새, 현우가 보여주었던 유리 궁궐, 철마의 굉음, 요물 상자, 그 모든 것이 생생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녀가 현우와 함께 나누었던 현실이었다는 것을. 수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현우가 베인 상처에 붙여주었던 반창고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현우의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의 감촉이 영원히 박혀있는 듯했다. 수련은 현우가 마지막에 속삭였던 고백을 떠올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련. 그녀는 그 절규가 자신의 귓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칠 것임을 알았다. 복수가 성공하자 운명의 저울은 그녀에게 복수를 도운 대가로 현우의 사랑을 선물했지만 시간의 질서를 어긴 대가로 영원한 이별을 선고한 것이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노쇠 저울이었다. 저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깨지지도 않았고 멀쩡했다. 하지만 수련은 알았다. 이 저울은 이제 죽은 저울이라는 것을. 400년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힘을 모두 소진하고 그들의 운명을 매듭지은 채 멈춰버린 것이다. 수련은 노쇠 저울을 꽉 끌어안고 오열했다. 현우 사내분, 소인 어찌해야 조사옵니까?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저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현우를 만나기 위해 다시는 저울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고독한 조선의 떡볶이 장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400년 후의 남자가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다. 수련은 다시 떡볶이를 만들어야 했다. 쌀가루를 빻고 불을 지피고 떡을 쪄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떡볶이에는 현대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현우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녀는 멸치와 다시마를 육수에 사용하고 볶음깨를 섞어 고추장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현우와의 사랑의 증표라 생각하며 눈물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다. 다시 현대의 서울, 달콤한 복수가게. 현우는 수련이 사라진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련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엽전과 찢어진 노쇠 저울 파편, 그리고 수련의 추리닝을 보며 그는 그녀가 진짜였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현우는 복수의 성공으로 얻은 모든 자본과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찢어진 저울 파편을 들고 물리학 교수, 고고학자, 금속 전문가, 심지어 무속인까지 찾아다녔다. 그는 시간 이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라도 해명하고 싶었다. 이게 조선시대 약재 저울이라는데 왜 깨진 겁니까? 이걸 복원하면 그녀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현우는 절박하게 물었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물리학 교수는 말했다. 이 노쇠 파편은 금속학적으로 특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균열 패턴은 마치 강렬한 에너지장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공간 이동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고학자는 말했다. 이 엽전은 숙종시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공간 이동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기이한 현상으로만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시도는 절망으로 끝났다. 현우는 이 세계의 모든 지식과 과학이
400년의 거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자신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는 것에는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다. 현우는 수련이 남긴 떡볶이 레시피에 다시 집중했다. 수련이 남긴 레시피에는 그녀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맑은 육수, 볶은 깨, 약재의 발효 비법. 현우는 이 레시피를 수련의 레시피라 명명하고 가게 이름을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로 바꾸었다. 가게의 메뉴판에는 수련이 직접 쓴 듯한 조선시대의 필체로 레시피의 철학이 적혀 있었다. 이 맛은 400년의 세월을 넘어온 사랑과 끈기로 빚은 맛이옵니다. 매운맛 뒤에 숨겨진 깊은 구수함은 힘든 삶에 지친 모든 이에게 위로와 정을 건네고자 하는 조선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옵니다. 현우는 수련이 남긴 이 레시피로 사업을 확장했다. 통쾌한 복수 이후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진정성의 상징이 되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했다. 현우는 마침내 성공을 되찾았고 명예도 회복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현우는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된 겉모습과 달리 가게 주방에 홀로 앉아 수련이 남긴 낡은 추리닝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옷에서 나는 희미한 떡볶이 냄새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수련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부는 수련을 되찾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현우는 수련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박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수련이 이 세상에 올 때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보려 애썼다. 찢어진 노쇠 저울 파편들을 모아 그 위에 삼뽕나무 버섯과 엽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수련의 떡볶이를 끓이고 가스를 켰다. 그는 밤새 주방에 앉아 저울 파편들을 응시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편들은 여전히 차가웠고 떡볶이는 타들어갈 뿐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시도가 어리석은 집착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50대 이상 여성 독자들이 이해하듯이 현우에게 수련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외로움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현우는 수련의 조선시대 떡볶이 주막이 있던 한양서문 바깥을 수소문하여 찾아갔다. 물론 그곳은 이미 현대의 복잡한 도로와 상가로 변해 있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엽전을 꺼내 땅에 묻었다. 수련씨,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운명의 증표를 당신의 고향 땅에 묻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는다면 이 엽전이 당신을 기억해 줄 겁니다. 현우는 엽전을 묻은 후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현우는 비로소 수련과의 사랑이 시간의 질서에 의해 맺어졌고 운명의 저울이 깨지면서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의 사랑은 깨져버린 인연이자 시간이 허락한 짧은 꿈이었다. 다시 조선의 수련. 수련은 현우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현우의 얼굴을 쌀가루로 빚어보았다. 아침이 되면 그 쌀가루는 다시 떡볶이의 재료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현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련의 떡볶이는 조선에서도 기적적인 맛으로 소문이 났다. 수련이 떡볶이는 맛이 깊고 구수해. 왠지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야. 사람들은 그녀의 떡볶이를 정이 담긴 떡볶이라 불렀다. 그녀의 떡볶이는 현우와의 사랑과 현우의 복수를 도운 지혜의 결실이었다. 수련은 노쇠 저울을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주방 한쪽에 시간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녀는 매일 저울을 닫고 현우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붙잡았던 순간을 기억했다. 수련은 문득 현우의 마지막 절규를 떠올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련. 그녀는 그 절규가 자신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고독하지만 현우와의 사랑이라는 운명적인 비밀을 간직한 채 이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약속이었다. 수련은 현우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낡은 추리닝의 조각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 추리닝 조각과 같은 색깔의 비단 조각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떡볶이 비법을 그 비단에 숨겨진 암호처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련은 자신이 만든 떡볶이 장국이 식지 않도록 특수한 항아리에 담아 노쇠 저울 옆 땅속에 묻었다.
그녀는 이 항아리가 400년 후 현우에게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항아리 속에는 그녀의 떡볶이 비법과 현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 사내분. 소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내분을 만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의 떡볶이 레시피와 사랑은 시간을 넘어 사장님 곁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의 레시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정을 건네주시고 소인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수련의 눈물은 항아리를 덮은 흙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400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애절한 이별의 맹세였다. 다시 현대의 현우. 현우는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련을 그리워했다. 그는 매일 가게를 마감할 때마다 수련이 남긴 엽전과 찢어진 저울 파편을 꺼내어 현대의 디지털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엽전의 무게는 2.5g, 저울 파편의 무게는 45.7g. 현우는 이 무게를 매일 기록했다. 그에게 이 무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수련과의 사랑의 무게이자 운명의 저울이 깨진 슬픔의 무게였다. 현우는 수련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추리닝을 보존하고 그 냄새를 맡으며 그녀를 기억했다. 성공적인 복수는 그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수련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현우는 수련과의 사랑이 새드 엔딩으로 끝났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수련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의 본점을 수련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주방 그대로 보존했다. 노쇠 저울의 파편들은 액자에 담아 벽에 걸었고 엽전은 카운터의 유일한 장식품이 되었다. 그의 가게는 수련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와 깊은 맛의 떡볶이로 인해 영원히 번성했다. 사람들은 현우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애틋함과 그리움을 느꼈고 그것이 그의 가게에 더욱 깊은 정을 더했다. 현우는 수련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단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400년 후 자신의 가게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수련이 조선에서 묻어둔 시간의 항아리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다. 현우는 수련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주방 구석을 파헤치지 않았다. 그는 운명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다. 수련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 기다림일지라도 그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우는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수련 외의 다른 여인은 곁에 두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순애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우는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 수련을 바라보던 때와 똑같은 애틋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엽전을 들고 주방의 디지털 저울 앞에 섰다. 엽전의 무게는 여전히 2.5g이었다. 수련 씨, 당신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무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삶은 쓰디쓴 이별로 끝났지만 그 이별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말이 되었다. 현우는 이제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수련과의 운명적인 계약을 이어가는 사랑의 매개체임을 알았다. 그는 노쇠 저울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저울은 깨졌지만 그들의 인연은 레시피와 엽전 그리고 현우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깨져버린 인연 그리고 쓰디쓴 이별. 하지만 그 이별은 달콤한 복수와 영원한 그리움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서사를 남겼다. 현우는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영혼을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저울이 그들에게 내린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심판이었다. 수련이 사라진 후 현우의 삶은 복수의 성공이라는 달콤함과 사랑의 상실이라는 쓰라린 고통 사이에 끔찍한 진자 운동이 되었다. 그는 최명갑 회장의 몰락을 직접 목격했고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급부상했다. 언론은 현우를 정의로운 청년 사업가로 추켜세웠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벽한 공허함에 갇혀 있었다. 수련 씨,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복수만이 전부는 아니었잖아요. 현우의 고독한 중얼거림은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 메아리쳤다.
그의 사랑은 물리적인 관계에서 정신적인 유산으로 처절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수련이 남긴 조선 약재 궁중 떡볶이 레시피는 현우의 사업 철학 그 자체가 되었다. 그는 수련의 지혜가 담긴 정직함과 정을 프랜차이즈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현우는 본점 주방에 그녀의 레시피 철학을 새긴 동판을 걸어두었다. 물리적 자극은 순간을 훔칠 뿐 영혼의 위로는 맛의 깊이에서 온다. 멸치의 짠맛으로 바다의 정을, 깨의 고소함으로 조선 여인의 끈기를 담아라. 그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이 철학을 따르도록 엄격하게 교육했다. 현우는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수련과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팔고 있었다. 그의 성공은 수련의 부재라는 쓰디쓴 비극 위에 세워진 가장 애절한 로맨스의 결실이었다. 한편 조선으로 돌아온 수련의 삶도 크게 변했다. 그녀는 이제 현우와의 영원한 비밀을 간직한 채 고독하지만 단단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현우가 가르쳐준 현대식 레시피가 더씹혀진 수련의 떡볶이는 한양장터의 명물이 되었다. 수련은 떡을 만들 때마다 현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떡을 반죽할 때 떡의 쫄깃함이 현우의 따뜻했던 손길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장국을 끓일 때 맑은 육수가 현우의 정직한 눈빛 같다고 여겼다. 그녀의 떡볶이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러브레터이자 그리움의 결정체였다. 장터 사람들은 수련의 떡볶이에서 묘하게 신선한 맛과 깊은 정을 느꼈다. 수련은 겉으로는 조선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과 지혜는 400년 후의 현대인과 사랑을 나눈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련의 가게는 장터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배웠던 정의로움을 실천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떡볶이 한 그릇을 거저 주었고 억울한 사정을 듣는 날에는 현우의 냉철함을 빌려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선의 사람들은 수련을 신비로운 떡볶이 아씨라 불렀다. 하지만 수련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다.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수련에게 청혼했다. 그는 수련의 착한 심성과 뛰어난 장사 수완을 높이 샀다. 조선시대 여인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약속받는 중요한 기회였다. 수련은 청혼을 받았을 때 노쇠 저울 앞에 홀로 앉았다. 저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저울을 닦으며 속삭였다. 현우 사내분, 소인 어찌해야 조사옵니까? 소인은 사내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사옵니다. 허나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수련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고 현우를 잊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고독과 그리움을 선택하고 현우와의 사랑을 간직할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곧 운명의 저울이 깨진 이후의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수련은 결국 청혼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소인에게는 이미 가슴속에 담은 정인이 있사옵니다. 그는 400년 후의 세상에 살고 있사옵니다. 소인은 그분과의 운명적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옵니다. 수련의 선택은 운명적 사랑의 초월성이라는 주제의식을 강화했다. 그녀는 편안한 현실 대신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거절은 장터의 큰 화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결한 순애보를 증명했다. 현대의 현우는 사업의 성공 이후 수련의 흔적을 찾는 일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는 수련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주방을 추억의 방으로 꾸몄다. 낡은 노쇠 저울 파편 엽전, 그리고 수련의 추리닝이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었다. 현우는 수련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시간의 항아리를 찾아야 한다고 집착했다. 그는 조선시대의 풍습을 연구하며 조선 여인들이 중요한 것을 땅에 묻어두는 장의 문화를 배웠다. 그는 원래의 가게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수련이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현우의 관계의 변화였다. 그는 수련과의 사랑을 현재의 집착에서 영원의 유산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건축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달콤한 복수 본점 건물은 수련이 사라진 주방만 그대로 보존한 채 주변을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 박물관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현우는 공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련이 묻어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현우는 건축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이 주방의 흙바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바닥에 무엇인가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깊은 지하 기초 공사 중 굴착기가 주방 바닥 근처에 숨겨진 벽을 건드린 것이다. 현우가 신신당부했던 주방 구석의 흙바닥이 완전히 파헤쳐지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의 낡은 시멘트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공사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주방 구석 수련이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 주변이 파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현우의 눈에 흙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보였다. 항아리는 땅속 깊이 묻혀 있었고 흙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멈춰요. 모두 멈춰. 현우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공사인부들을 제치고 항아리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찾았다. 수십 년간 현우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수련이 남긴 시간의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수련이 조선에서 묻은 떡볶이 장국이 담긴 바로 그 항아리였다. 400년의 세월을 견디며 현우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려온 사랑과 레시피의 결실이었다. 현우는 흙을 털어내고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항아리의 뚜껑은 밀봉되어 있었지만 현우는 손이 떨려 뚜껑을 열지 못했다. 이것이 수련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항아리를 소중히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엽전과 저울 파편을 항아리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모든 운명의 조각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봉인을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을 때 40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깊고 구수한 향이 현우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수련의 떡볶이 냄새였다. 하지만 단순한 떡볶이 냄새가 아니라 약재의 은은한 향과 세월의 발효가 만들어낸 숙성된 장국의 향이었다. 항아리 안에는 진한 갈색의 액체가 가득했다. 수련이 이틀간 발효시킨 약재 장국이 400년의 세월 동안 더욱 깊게 숙성된 사랑의 장국이었다. 현우는 그 장국을 조심스럽게 작은 접시에 덜어냈다. 그리고 장국 아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발견되었다. 수련이 현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주머니였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었다. 주머니 안에는 수련이 정성껏 수놓은 푸른색 비단 조각이 있었다. 그녀가 현우에게 추리닝을 보며 현대의 색깔이라 느꼈던 바로 그 색깔이었다. 비단에는 글자가 아닌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현우는 그것이 암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수련이 조선의 지혜로 현우에게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밀 레시피이자 사랑의 편지였다. 수련이 남긴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점이개수 떡볶이의 주요 재료 배합 비율, 선이 굵기, 각 재료를 끓이는 시간과 불의 세기, 수노인꽃, 약재 장국을 발효시키는 기간. 수련은 현우에게 400년 후에 발견될 것을 전제로 레시피에 시간의 비밀을 심어놓은 것이다. 현우는 비단을 해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레시피에는 그녀의 지혜, 끈기, 그리고 현우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초월하여 현우의 사업을 영원히 지켜주려 한 것이다. 항아리의 발견은 현우의 삶에 두 번째 선택의 기로를 던졌다. 선택 A, 수련의 마지막 유산을 조용히 보존하고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며 산다. 선택 B, 이 사랑의 장국과 레시피 암호를 세상에 공개하여 수련의 존재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역사적 진실로 만들고 떡볶이의 맛을 궁극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선택 B를 택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사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세상과 공유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었다. 현우는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 박물관을 열기로 했다. 박물관의 중심은 수련이 사라진 주방과 항아리가 발견된 장소였다. 항아리, 엽전, 저울 파편, 그리고 비단 조각이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로 전시되었다. 현우는 언론에 수련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400년 전 조선의 여인 수련이 운명의 저울을 타고 현대로 넘어와 자신의 사업을 구원하고 복수를 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복수가 성공하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로맨스였다. 사람들은 현우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의 사업은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사랑의 떡볶이로 불리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한편 조선의 수련은 현우와의 이별 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그리워하며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묻어둔 항아리가 400년 후 현우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떡볶이로 현우를 영원히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수련은 조선시대의 현대인이 되었다. 그녀는 매년 12월 25일 현우가 자신에게 알려준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노스의 저울 앞에 앉아 현우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떡볶이를 만들어 장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떡볶이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상징하게 되었다. 수련은 현우와의 사랑을 운명적인 비밀로 간직한 채 조선에서 행복한 고독을 선택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시대를 초월한 순애보 그 자체였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오직 떡볶이와 현우의 기억만을 반려 삼았다. 세월이 흘러 수련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떡볶이는 이제 조선의 보약으로 통했다. 그녀의 떡볶이에는 현우의 사랑과 400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수련은 주방에서 홀로 떡볶이를 만들다가 문득 노스의 저울이 놓인 곳을 바라보았다. 저울은 수십 년간 멈춰 있었지만 그날따라 저울의 파편이 아닌 본래의 노스의 표면에서 아주 희미한 따뜻한 미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수련은 미소를 지었다. 현우 사내분, 소인의 떡볶이가 사장님을 구원했사옵니다. 이제 소인의 삶은 영원한 만족으로 가득할 것이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 정신적인 작별 인사를 건네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현대의 현우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의 명예회장이었다. 그의 삶은 수련의 유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곁에는 수련의 사랑을 공유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현우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추억의 방으로 불리는 수련이 사라졌던 주방으로 들어섰다. 낡은 추리닝, 엽전, 저울 파편, 그리고 사랑의 장국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우는 찢어진 노스의 저울 파편들을 들고 자신이 매일 무게를 쟀던 디지털 저울 앞에 섰다. 그는 엽전과 파편들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항아리 속에 사랑의 장국을 한 방울 떠서 입에 넣었다. 400년의 세월이 농축된 지극한 그리움과 사랑의 맛이었다. 그 맛을 느끼는 순간 현우는 강렬한 기시감과 함께 수련의 영혼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녹색 성광이 다시 한번 번쩍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성광 속에서 수련의 젊은 모습이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속삭이는 것이 보였다. 현우 사내분, 소인은 사장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옵니다. 우리의 떡볶이가 세상에 정을 나누어 줄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을 잊지 마시옵소서. 현우는 수련의 환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쓰디쓴 이별로 시작했지만 영원한 사랑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는 수련의 영혼과의 재회를 통해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손자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 주방은 절대 허물지 마라. 이 떡볶이 레시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표다. 그리고 이 엽전과 저울 파편은 사랑의 무게를 쟀던 운명의 조각이다. 현우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련과의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듯한 잔잔하고 달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수련이 남긴 사랑의 장국이 묻어 있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설적인 기업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현우와 수련의 시대를 초월한 순애보를 기억하며 그의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깊은 위로와 정을 느꼈다. 주방 한쪽에 마련된 추억의 방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노스의 저울의 파편을 보며 자신들의 사랑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수련이 묻어둔 항아리는 사랑의 불변성을 상징하며 전설적인 보물로 전시되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의 맛은 변하지 않았다. 현우의 후손들은 수련의 레시피 철학을 충실히 지켰다. 맛의 깊이, 정직함, 그리고 위로. 이 세 가지가 떡볶이에 담겨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저울이 깨진 후에도 수련과 현우가 시간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깨져버린 인연이었지만 그 깨짐은 영원한 완벽함으로 귀결되었다. 조선 여인의 끈기와 현대 남자의 정의가 만나 이룬 가장 슬프고도 가장 달콤한 복수극이자 순애보였다. 에필로그. 시대를 넘어선 맛.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 본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곳은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련이 사라졌던 그 주방은 유리벽으로 보호되어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아래 주방 내부의 진열장에는 수련의 마지막 유산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찢어진 노쇠 저울 파편, 낡은 엽전, 그리고 사랑의 장국 항아리. 현우의 손자 강민준이 진열장 앞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수련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이 기업의 3대 계승자였다. 민준은 할아버지 현우가 늘 강조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파는 것은 떡볶이가 아니다.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진 한 여인의 정이다. 이 맛은 절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맛이 사라지면 수련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다. 민준은 주방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매콤달콤한 향과 함께 은은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시간을 초월하여 주방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본점을 찾았다. 그녀는 여행 작가였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가 담긴 맛집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련과 현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현우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사랑의 장국 항아리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작가는 민준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 항아리 속에 담겼던 사랑의 장국은 지금도 남아있나요? 그 맛을 재현할 수 있나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장국 그 자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 장국을 통해 얻은 궁극의 레시피가 남아있습니다. 그 레시피는 저희 가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도 떡볶이의 맛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떡볶이를 주문했다. 떡볶이를 한 입 맛본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떡볶이가 아니었다. 매콤한 자극 뒤에 숨겨진 깊고 맑은 육수의 구수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애틋한 맛이었다. 작가는 깨달았다. 이 떡볶이는 음식의 맛을 넘어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400년 전 조선 여인의 끈기와 400년 후 현대 남자의 순애보가 완벽하게 농축된 운명적인 맛이었다. 작가는 가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장 속의 엽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엽전을 보고 문득 영감을 받았다. 400년 전의 엽전은 현재의 돈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담고 있기에 가장 값비싼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떡볶이 역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랑의 증표이기에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작가는 현우와 수련의 이야기를 시간을 초월한 사랑, 떡볶이에 담기다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발표했고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간이 계속 흘러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수련의 떡볶이는 K푸드의 대표주자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과 위로를 전하는 음식이 되었다. 현우와 수련의 사랑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번성했다. 수련과 현우는 물리적으로는 영원히 헤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맛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영속적인 매개체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고 있었다. 한적한 오후, 주방의 추억의 방. 현우가 남긴 낡은 디지털 저울 위에 엽전과 저울 파편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 만들어진 사랑의 장국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현우의 손자 민주는 떡볶이를 끓이는 가마솥 앞에서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때 진열장 속에 노쇠 저울 파편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게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 빛은 녹색이 아니라 따뜻한 황금빛이었다. 그리고 떡볶이 장국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욱 깊고 애틋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그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수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넘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깨져버린 인연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았다. 쓰디쓴 이별은 영원한 그리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은 떡볶이라는 달콤한 맛 속에 완벽하게 승화되었다. 민주는 가마솥 앞에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이 맛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조선에서 온 떡볶이 레시피는 오늘도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와 운명의 맛을 세상에 나누고 있었다.